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의 차이에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나. 여기에 여러 가지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전 세계 신화에서 좀 아주 공통화된 어떤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인이 죽어서 그 몸이 변화해서 이것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런 신화죠. 이거를 거인 신체 화생 신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동서양의 신화가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게르만 신화 같은 경우를, 역시 유럽 신화 중에 이제 하나죠. 게르만 신화를 보면 여기에서 이미르라고 하는 아주 태초에 엄청난 거인이 있었죠. 이미르. 근데 이 이미르를 최고 신인 오딘, 애꾸는 오딘,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딘이 이미르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다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요, 세계를 창조합니다. 산과 강과 들과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창조해요. 자, 이런 신화. 그 외에도 가령 바빌론의 티아마트라고 하는 또 이제 이 거인, 이 경우에도 역시 이제 다른 신들이 마르두크라는 큰 신이 죽여가지고 또 이걸 세계를 창조해요.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 이 창조 신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는 이런 신화에는 중요한 그 당시 사람들의, 또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 그게 담겨 있습니다.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무언가를 살해해서, 죽여서 거기서 뭔가 얻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외부의 어떤 충격이 가해질 적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관념이 담겨져 있죠. 충격과 반응, 이것이 한 쌍이 되는 이런 하나의 도식이 성립합니다. 그런 생각의 도식, 임팩트 하면 거기에 반드시 반응, 리스폰스가 있다는. 그래서 이걸 임팩트 리스폰스 세어리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한때 특히 역사에서 동양의 역사를 서양의 학자들이 이 분석할 적에 많이 써먹었던 그런 하나의 이 방식이 됐어요. 저 동양 사람들, 자, 외부에서 우리 서양 문명이 충격,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자, 그래서 근대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피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주체를. 이거 때리면 이거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 잠잠히 있고. 자, 이러한 이 충격 반응, 이 도식에 의해서 많이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양의 역사는 굉장히 타율적이고 피동적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칫하면 뭡니까? 자기네들의 침략을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로도 기능할 수가 있죠. 이거는 마르크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류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마르크스조차도 이 충격 반응, 이 도식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국의 인도 지배, 비판을 막 하죠. 인도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영국 사람들 너무 포악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깨어나야 된다. 외부의 충격. 영국 사람들 물론 침략자고 나쁘지만 어쨌든 인도는 이 충격을 받아서 바깥에 이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서 그 관 속에 몇천 년, 몇백 년 있었던 나쁜 무거운 공기를 이거를 다 깨고 새로운 공기에 벗어날 필요가 있다. 충격과 반응의 이 도식은 이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역시 여전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모티프가 잘라서 이 시체를 잘라서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서양의 어떤 분석적 사고에 우리가 하나의 맹아, 절단해서 이것을 나눠서 볼 적에 더 이 이치가 사물이 명확해지고 더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어떤 분석적 사고의 맹아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동양의 경우에서 보면 자, 역시 거인이 그 죽어서 그 몸이 변화되어서 세계가 창조된다는 이 개념은 똑같아요. 그 모티프는. 자,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 신화에 보면 반고라는 거인이 역시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체가 변해서 세계가 창조되는데 다만 반고는 누가 와서 죽여주는 게 아니고 자연사예요. 자연사. 지가 그냥 몇만 년 있다가 저절로 죽어요. 그리고서는 그 몸이 통째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눈은 올라가서 하늘에 그 해와 달이 되고 뭐 이 몸은 이 살은 흙이 되고 피는 뭐 강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해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창세신 반고 이야기는 동양 신화에 담긴 자연 합일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동양 신화에서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태초의 우주는 모든 것이 뒤섞인 거대한 알과 같았다. 반고는 그 혼돈의 알 속에서 생겨난 최초의 우주적 생명이었다. 반고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혼돈의 알을 깨뜨리자 알 속에 뒤엉켜있던 기운은 두 개로 나뉘었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됐다. 머리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발로는 땅을 디딘 채 무수한 시간을 살아가게 된 반고. 노쇠한 반고는 땅 위로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숨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노래가 됐으며 왼쪽 눈은 해가, 오른쪽 눈은 달이 됐다. 손과 발은 산이 됐고 피는 강물이 됐으며 힘줄은 길이 되고 살은 논밭이 됐다. 머리털과 수염은 별이 됐으며 몸의 난털은 초목이 됐고 이와 뼈는 단단한 쇠붙이와 돌이 됐다. 그가 흘린 땀조차도 비와 호수가 돼 땅 위를 적셨다. 죽은 반고의 몸에서 오늘날의 세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내재적인 어떤 발전,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하지 않은,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이런 관념, 이것이 우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째로 변화했다는 건 뭡니까? 분석적이라기보다도 전일적인, 하나이면서 전체인 생각 또는 통합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의 그 단초를 바로 이 반고 신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세계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을 한번 보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두 신화에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누가 창조합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죠. 강물로 그 흙을 반죽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뒀습니까? 인간, 나약한 인간, 이 인간을 어떻게 힘을 주기 위해서 불을 갖다 주죠.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긴 합니다만은 불을 갖다 주고요. 자, 이런 특권을 줘서 그 불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죠. 자,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이 하늘과 땅 다 이제 창조하시고 식물, 동물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배하라고 그런 특권을 부여하죠. 마치 이 세계 창조의 최종의 목표가 바로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제 이 창세기의 이런 그 언급들은요. 자, 여기에 비해서 이 동양의 특히 중국의 이 창조시나 인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반고 신화, 아까 반고의 몸이 분해되면서 세상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인간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인간 뭐 특별하게 뭐 따로 이렇게 창조한 거 아니에요. 반고의 몸이 다 분해하는데 그 중에요, 하필이면 기생충이, 반고 몸속에 있던 그 기생충이요, 꼬물거리는, 이 녀석이 나중에 꼬물거리더니 사람으로 변했다. 좀 기분 나빠요, 사실.
인간을 조금 비하하고 있죠. 예. 예.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인간 훌륭해 뭐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신화는요. 이 중국 대륙의 신화 워낙 그 여러 종족들의 신화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계통의 신화도 있죠. 자, 여화라고 하는 위대한 여신이에요. 대지 모신인데 이 여신이 어떻게 창조합니까? 황토를 가지고 막 이 진흙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빚어내죠. 요거는 전 세계 대부분의 신화가 공통적이에요. 흙으로 사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빚어내는데 빚어내는데 나중에는요 지쳤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끈에다가 그 진흙을 갖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흙들이 막 떨어져 나가서 그게 또 사람이 돼요. 정말 성의 없이 만들어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여화가 인간을 만든 거는요, 순서로 보면 이건 창세기하고 아주 대비가 돼요. 처음에 뭐 동물들 이런 거 막 먼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그냥 대충 또 인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곡식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뭐 최종적으로 뭐 이 만물 다 만들고 나서 이 누리라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뭐 그렇게 아주 뭐 특별한 그런 뭐 제왕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자, 이태백의 그 시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 와희 황토, 여화가 진흙으로 희라고 그랬어요. 희. 장난을 쳤어요. 장난. 이 진지하게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장난을 쳐가지고요. 단작 우하인, 어리석은 인간을 만들어냈다네. 이태백의 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관념, 인간이 이 만물 중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에 대한 이 관념도 동서양 신화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연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반인 반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지금 그림이 있죠. 왼쪽에는 이 크레타 섬의 벽화에 있는 미노타우루스, 이 소머리를 한 사람이죠. 그 괴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웅 테세우스한테 지금 맞아 죽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누굽니까? 그 염제라고도 하고 신농씨라고도 하는데 농업의 신, 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습니다. 자, 둘 다 똑같이 소머리를 한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 반인 반수는 대개 다 부정적이고 사악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중국 신화에서 신농씨라든가 소머리라는 신농씨 또는 여화는 뱀의 몸을 했어요. 이런 신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표준입니다. 인간이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주 완전한 신은 완전한 인간으로 표현되죠. 그리스 신들 다 미나 미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간에게 열등한 이 동물은 역시 그 자연을 표현하죠. 동물이 섞이면 이것은 그래서 사악한 이런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반인 반수 보시고 스핑크스, 뭐 세이렌, 이 반인 반수들, 뭐 메두사 다 사악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중국 신화에 있어서는 인간은 자연을 굉장히 숭배하고 인간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이게 굉장히 강하죠. 이것을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이 관념이 굉장히 아주 지속됩니다. 자, 이럴 경우 동물은 그 자연의 화신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신들의 모습은 이러한 그 인간과 동물이 하나가 된 반인 반수의 이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걸 통해서 볼 적에 결국 이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 이것들이 이미지상으로 어떻게 반영됐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우위에 두고 인간을 표준으로 뒀을 적에 그때의 반인반수는 이거 괴물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우위에 두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한다는 생각, 그럴 적에 우리가 완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반인반수는 괴물이 아니라 훌륭한 신이나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표준을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다 두고 우리가 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바라보면 이 신롱씨, 소몰이라는 신롱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까 그 인어 아저씨 보는 것처럼 뭐 저런 인어가 다 있어. 저런 이상한 변칙적인 정말 이 기괴한 인어라고 이렇게 느끼셨던 것처럼 아니 저 미노타우로스 같은 저런 그 괴물은 뭐야?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괴물이라고 하죠. 그 훌륭한 그 농업을 발명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전수해준 그 훌륭한 이런 신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자연에 대한 관점에서도 차이가 신화에서 또 이렇게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이 주제이죠. 중요한 모티프예요. 오이디푸스 그 비극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한 그 오이디푸스. 자, 이 엄청난 비극인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바로 이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이것이 이제 그 은연중 그 나타난 이런 그 신화들이 많죠. 가령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 신, 이 신을 그 아들인 크로노스가 이거 제거하죠,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제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엄마하고 같이 짜고서는 또 누구를 제거합니까? 또 자기 아버지 또 크로노스 또 제거하고. 자, 이것이 아주 굉장히 비극적으로 극대화된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그 신화이죠. 자, 이 친부 사례라고 하는 이 모티프. 자, 이것을 이 프로이트가 이것을 이제 이 신화를 그 근거로 해서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유명한 이러한 이 심리 그 해석의 어떤 이 가설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정말 이 우리 문화 여기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전 인류의 심리와 문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보편 이론이 될 정도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중국이든 이 동양의 어떤 뭐 신화 여러 가지 뭐 영화 뭐 소설 뭐 이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데서도 마치 정말 그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아주 항상 쓰는 아주 정말 그 도구가 돼가지고 아주 보편적인 이런 이제 그 이론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뭔가 좀 신문을 하고 싶어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과연 유니버설, 정말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신화에서는 안 나타나요. 거의. 이런 오이디푸스 이 모티프가 이 친부 살해 모티프가 안 나타나고요. 드물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은폐되어 있거나 또는 변형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령 곤이라고 하는 그 옛날 신화적 존재가 있어요. 홍수가 났을 적에 그 홍수를 다스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3년 동안 썩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거기서 아들인 우가 나와요.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우가 나중에 결국 그 홍수를 다 다스려서 임금이 된다는 이제 그 유명한 신화인데